NCS 기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8강 이번 시간은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관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 혼자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번 내용은 전부 법입니다. 자,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왔을 때 동의서를 받죠. 두 번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병원에서도 요 부분이 해당이 되지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청구를 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이 없으니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정보 주체가 뭐예요? 병원에선 환자지요.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일단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요. 그 다음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가끔 환자가 의식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주소 불상으로 뭐 인근에서 그냥 데리고 오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 주체의 권리가 더 우선인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법률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 23조와 24조입니다. 민감정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부분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인 견해, 건강, 성생활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자, 민감한 개인정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당되는 건 어떤 겁니까? 건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진료 과목에 대해서 뭐 성생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은 병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그래서 그 건강, 성생활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정보로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두 번째,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23조와 24조에 해당되지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그 고유번호인 거죠. 사람의 고유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민감한 정보나 고유 식별정보, 민감정보는 우리 앞에서 했고요. 식별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 병원에서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이거죠.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한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도난되거나 유출되면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병원에서 그래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이면지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개인정보가
가끔 보면 문진표 같은 것들을 이면지로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파쇄기를 하나씩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그 자료 A4 용지 같은 것들은 파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에서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지요. 제3자한테 어디로, 건강보험으로도 해당이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산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제3자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대한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보 주체, 병원에서는 정보 주체가 환자지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권리나 의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 6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명칭, 연락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병원도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병원 서비스 매니저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시기 바래요. 우리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누구누구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불편을 겪으셨으면 무슨 파트에 누구누구에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아예 기재하는 것이 좋지요.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정보보호법 30조 계속 보겠습니다.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대한 사항. 이거는 병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이건 뭐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 밖에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다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정보가 얼마 동안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하는 항목은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게시판에 이렇게 만들어서 게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이런 역할들을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어요. 안전조치 의무죠. 안전조치 의무. 이거는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첫 번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접속 기록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해당이 없지요.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의 수집된 정보들 보면 아직도 보면 그 페이퍼로 된 그런 차트를 쓰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 차트하고 그 수기 차트하고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자료들이 환자들이 다시 보지 않게끔, 또 직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그것들을 이면지로 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환자 정보가 들어있는 뭐 용지는 어떻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폐기에 대한 매뉴얼까지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폐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의 병원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는 복지부에서 나온 거죠.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병원에 이제 포스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 병원들이 우리 병원 직원들이 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게시를 해서 환자들이 알게끔 하기도 하지요. 보면 이제 이거는 직원들이 이제 보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붙어 있는 포스터예요. 그래서 환자 안전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한다, 그 어떤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 환자 정보를 확인할 때는 이름으로 한 번, 등록번호로 또 한 번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성함을 묻고 그 다음에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반드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주의를 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환자의 정보까지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매니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앞에서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했었죠. 자, 병원은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많은 직원들이 취급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은 자주자주 바꾸고 병원 컴퓨터는 반드시 락을 걸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때때로 보면 직원들이 이제 자리를 오래 비우거나 하는 경우에 뭐 개인 이메일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개인 SNS 같은 것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뭐 피싱이 들어와 가지고 병원에 그 컴퓨터에 있는 환자들의 개인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개인정보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여러분이 하거나 혹은 병원에서 뭐 별도로 지정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 개인 로그인을 해놓고 그 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 컴퓨터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출이 돼서 자료가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들은 보면 그 컴퓨터에서 개인 로그인이 안 돼요. 뭐 공무원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개인 로그인을 하려면 뭐 그 예를 들어서 내 태블릿에서만 볼 수 있다든지 그래서 병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는 그런 PC에서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일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들을 조금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원들에게도 안내를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 건지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병원이 환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병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 어떤 기업에서 뭐 환자 그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 컴퓨터는 개인 이메일이나 뭐 SNS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아예 설정을 다른 것이 깔리지 않게끔 아예 컴퓨터에 설정을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자,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개인정보가 어쩔 수 없이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정보 주체에게 이 정보 주체가 누구예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되겠죠.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첫 번째, 유출된 시점, 그리고 왜 그렇게 유출이 되었는지, 이 유출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죠. 그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지의 절차,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 컴퓨터에 그 공인인증서가, 병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직원들이 그 컴퓨터로 채팅하는 경우예요. 그걸 뭐 아니면 개인 이메일 로그인을 해놓고 로그인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죠, 컴퓨터를. 그러면 나는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 컴퓨터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피싱이 들어와서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 병원은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 사기업하고 달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굉장히 상세한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특별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하고 이 담당자가 특별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두 번째 항 볼게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일반 조그만 예를 들어 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몇십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통지와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하는 것이 더 빨라요. 행안부보다. 여러분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 개인정보가 혹시 유출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지했고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우리 병원에서 지켜야 될 것들,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우리 병원 식구들이, 우리 병원 직원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개인 PC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절대로 메신저를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환자들의 정보가 적혀져 있는 A4 용지 같은 것들을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것들을 분쇄하고 파쇄해서는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입 직원뿐 아니라 전 직원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